네 번째 중요한 정치 사상은 동아시아에서 발전한 발전주의입니다. 이게 발전국가주의라고도 불려지는데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에서 주로 국가자본주의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산업정책에 개입하고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한국의 박정희 정부, 대만의 장개석 정부, 싱가포르의 이광희 정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발전국가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국가가 최고의 목표를 성장이나 경쟁력을 강조합니다. 둘째로 발전국가는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소련의 계획경제 비슷하게 엘리트 경제 관료가 국가기구를 통해서 경제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사유주의의 어쩌면 혼합경제 같은 특성을 보여줍니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의 발전국가는 아주 권위주의적인 정치, 개입주의적인 국가, 또 높은 교육열, 양질의 노동력, 수출주도 산업 전략, 또 유교 문화 이런 공통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한국, 대만의 이런 발전국가는 농지계획을 통해서 지주가 소멸되고 자장농이 대거 증가한 평등한 사회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복지제도가 충분하게 발전하지 않았음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평등 수준을 높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발전국가주의가 20세기에 등장하면서 거대한 평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945년, 75년 사이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평등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75년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특히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시장 원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든 평등을 적대시합니다. 평등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말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뿐 아니라 복지국가도 거부하고 발전국가도 거부합니다. 평등을 강조하는 모든 시도를 반대하고 세금을 낮추고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정부는 바로 1979년 영국의 대처 정부와 1980년 미국의 레이건 정부입니다. 마가렛 대처 총리는 시장이 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방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 그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이념을 지지하는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국제통화기금 IMF나 또는 세계은행, 월드뱅크를 경제정책을 지배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프리디 폰 하이크라는 그 1940년대 노예길이란 쓴 경제사상가의 주장으로부터 그 뿌리를 찾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소련의 계획경제를 비판했고 전체주의 정부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복지국가나 모든 종류의 국가의 경제 개입을 반대한 거죠. 그리고 누진세도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대가라는 경제 정의에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 겁니다. 하이에크와 마찬가지로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만 교수도 1960년대 쓴 선택할 자유라는 책에서 사유재산이 자유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제 같은 정부의 인위적 개입도 없어져야 한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실업자를 늘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게 복지국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류를 절대 저지르지 않고 실업은 자연스러운 걸로 보았습니다. 경기가 나쁘면 실업이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 이후로 IMF나 월드뱅크가 있는 미국의 워싱턴 DC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 합의라는 경제 정책이 전 세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산되었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 철폐, 부자 감세, 자본시장 개방, 무역 자유화, 관세 철폐, 노동 자유화 이런 것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인플레이션 억제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부채를 약속한 만큼 줄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국가는 더 많은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주로 전쟁 때문에 미국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다른 나라는 인구 고령화나 복지 예산의 증가 때문에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더 위축이 되고 실업이 급증했습니다. 빈곤층을 위한 복지도 축소됐고 결과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이 급증했습니다. 또 자유시장 만능주의가 득세하면서 금융 규제가 철폐되고 금융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 한국에서도 자유시장을 주장하고 신자유주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헌헌법을 쓴 유진우도 우리나라 헌법은 경제적, 사회적,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한 거다. 이렇게 자신이 쓴 헌법회의라는 책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1989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은 신자유주의나 자유시장 만능주의를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 개혁이 들이닥쳤습니다.
주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국제통화기금의 요구대로 공기업의 민영화와 자본시장 개방, 노영유연화의 대대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에 후회하는 말도 했습니다. 어떻든 진보주의가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면서 규제 혁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노동의 유연화 그것도 우리는 할 수 있어 하고 놔버린 게 진보주의의 제일 아픈 데죠. 가장 아팠던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신자유 구조조정을 위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세계금융 이후로 또다시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미국이 더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금융 규제를 지나치게 철폐했기 때문에 거품 경제가 발생하고 특히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리만 브라더스 같은 세계적인 은행이 몰락하고 수많은 대기업이 파산했습니다. 대량 실업과 빈곤이 일어나고 심지어 실업률이 8%에 치닫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중국의 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반성을 IMF나 월드뱅크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의 질서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것은 등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발전주의, 신자유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경제의 생산성은 낮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사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미국이나 영국에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사유재산을 극단적으로 옹호하다 보고 자유시장을 맹신하다 보니까 불평등이 증가하는 문제를 유발했습니다. 셋째, 사회적으로 기회평등과 결과평등은 반드시 모순적이고 갈등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거나 동시에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 금융 이후에도 복지국가가 발전한 독일이나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경제는 아직도 튼튼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20세기 복지국가는 역사상 가장 많이 불평등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현실에 꼭 적합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지국가가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많이 갈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사실 중산층이 더 혜택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무상교육이 제공되자 저소득층 자녀들은 주로 대학을 안 가기 때문에 오히려 중산층 자녀가 더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 유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둘째, 복지국가가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을 재분배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에 의존하는 문화가 생긴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복지가 너무 국가 공무원들이나 관료적으로 운영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1세기의 복지국가가 더 포용적인 사회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공정의 원칙입니다. 이건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만 오해도 많습니다. 근데 이 공정에 관한 가장 정교하고 학문적인 정의를 한 학자는 미국의 하버드의 정치 철학 교수였던 존 롤즈입니다. 71년도 정의론이라는 책에서 평등을 기계적인 평등이나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공정성으로 파악했습니다. 영어로 이제 fairness인데요. 그리고 사회 정의도 공정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평등, 공정이 똑같은 거라고 본 거죠. 여기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의 원칙입니다. 어떠한 정의나 평등도 개인의 사상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평등하게 해주겠다는 이유로 이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차라리 절대적인 평등보다는 자유를 원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예컨대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히틀러나 스탈린,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독재 정부도 존 롤즈는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차등의 원칙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소 극대화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 최대 취약계층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해야 됩니다. 아까 기회평등과 결과평등 그림을 보여준 것처럼 사회의 약자들에게 더 긍정적인 우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에 취약계층에게 최대 혜택을 제공하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생기는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평등한 게 낫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공정의 원칙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기회평등 원칙입니다. 이건 앞에 소개했지만 모든 사람이 균등한 지위와 직책을 가진 기회평등입니다. 특히 여성, 소수민족,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 대한 긍정적 우대 조치가 대표적 사례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포용적 사회정책의 핵심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누가 이익을 얻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걸 로마 시대 재판관이 한 말로 퀴 보노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늘날의 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저는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로 한국의 보편적 시민권에 가까운 복지국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선진국 수준의 조세 지출 20%의 빠른 시기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 지출도 교육이나 훈련과 같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 사회보험 제도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보편적 사회보험이 제외된 비정규직도 적극적으로 포용되어야 합니다. 사회보험은 개인이 개는 실손보험보다는 훨씬 더 공동구매나 공동분배를 하면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의 원리는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처럼 우리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 속에서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불평등의 주요 원인인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종속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세 번째는 조세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진세율을 더 증가시키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보편적 증세도 검토해야 되고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 수준이 돼야 그 평균 수준의 사회복지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교육과 교육제도의 개혁과 직업훈련의 투자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 대신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사회 서비스 분야 같이 공공성이 강한 분야, 민간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용률이 65% 수준인데 7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런 노동시장 이중화 문제도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은 현실성이 적고 중요한 것은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의 원칙, 이건 헌법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이나 생활임금 제도의 확대 이런 것도 역시 궁극적으로 빈곤이나 불평등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같이 영세 자영업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동과 노인 돌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젠더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계획입니다. 앞에 사회적 자유의 원칙처럼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가하거나 기업을 공개하거나 종업원 지주제를 확대하거나 또는 유럽처럼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경우에 기업 공개나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도 새로운 형태의 그런 노사정의 대화적인 사회적 협의나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별노조의 단적 교섭 확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거제도에서도 다양한 사회계층, 사회적 약자가 국회에 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연합정부와 다당제를 통해서 합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면 더욱더 빈곤이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위에서 말한 이런 과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위에서 명령을 내리거나 한 사람의 정치인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토론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이 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사회운동을 벌이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 강연의 마지막 주장은 이겁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불평등을 줄이는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러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발전해야 합니다.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 의지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